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국민의힘 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 지도부가 낙동강 벨트, 이른바 이 지역을 낙동강 벨트라고 부르는데 낙동강 벨트의 승리를 강조하면서 좀 중진들에게 이 지역에 출마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이제 낙동강에 이제 인접해 있는 곳에 부산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3분 계시고 그리고 양산의 김두관 의원 또 김해 2분 총 6분의 민주당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이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인데 사실 영남 지역의 다선 의원, 중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총선 때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물갈이를 하면서 불출마를 좀 종용을 받거나 아니면 험지, 격전지 출마를 종용을 받았는데 과거보다는 지금 격전지 출마, 험지 출마가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영남권에 있는 그 중진들이 이제 수도권 출마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 지역구를 옮기는 것 자체가 현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특히 영남의 수도권을 옮기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동강 벨트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예를 들면 이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5선이시기도 하지만 또 부산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고 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또 그 3선 의원이시지만 또 그 경상남도 도지사를 2번이나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조혜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밀양 이쪽에 이제 지역을 갖고 있는데 밀양과 김해가 이제 인접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험지 격전지 이런 어떤 출마 당의 요구가 굉장히 과거보다는 좀 본인으로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굉장히 좀 높일 수도 있는 안이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좀 혁신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비주류들에게만 이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의원들이 이른바 비윤 의원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역구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과연 누가 공천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이른바 찐윤 후보들이 좀 자리 비우기 차원에서 찐윤 후보들을 위해서 비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비윤, 친윤, 더 나아가서는 찐윤 사실 구분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당에서 중진들에게 이렇게 출마 요청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충분히 이제 도지사라든지 광역시장 같은 이런 광역자치단체장을 이제 거치면서 해당 어떤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구를 이제 한 것이고 이분들이 자리를 비운 적엔 당연히 이제 어떤 저희 시스템 공청의 어떤 트랙으로 이제 경선을 하게 이제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혁신위원회에서부터 영남 중진에 의한 어떤 물갈이 내지는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요구를 받았는데 사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하태경 의원의 수도권 출마 그 이외에는 사실은 좀 흐름이 좀 단절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떤 공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흐름을 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해당 당사자들도 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합리적으로 지금 공간이나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충분히 저는 성산이 저는 있는 그런 어떤 싸움에서 본인들이 이때까지 많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저는 해볼 만한 그런 어떤 구도가 저는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이 2명의 의원께서 결론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께서는 도의원부터 출발해서 거창군수 그리고 도지사 2번을 거치면서 또 지역구도 다양하게 좀 옮겨본 그런 경험이 있고 특히 지난번에는 무소속까지 해서 당선되신 굉장히 좀 저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양산을에서 김두관 의원과 붙으면은 전직 경남 도지사끼리 빅매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저는 김태호 지사 역량을 보면 충분히 이제 싸움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정말 이기면 정말
위상이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조혜진 의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저는 당에서 이런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분들을 저는 배려하는 것이다. 그냥 뭐 컷오프 내지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거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배려를 저는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서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중진에 대해서도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자극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를 했다 이런 어떤 단호한 네. 그런 어떤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당에는 중진을 비롯해서 사실 지금 그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공간위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사실 좀 반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거처럼 영남의 중진 의원, 다선 의원들에게 수도권 출마라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은 네. 그런 어떤 요구인데 본인들이 광역자치단체장의 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그쪽 지역의 부산이나 경남에 출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요구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뭐 다른 분들한테도 저는 지금 이런 어떤 이야기가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비윤 친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런 어떤 공천 어떤 그 교통 정리가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까지 다양한 지역에 걸쳐서 교통 정리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김석준 의원님께서는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TV 이런 어떤 방송에서 9월달, 10월달에 이낙연 대표 탈당 이야기가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탈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의원 패널들은 그럴 일이 없다 하다가 탈당을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11월 11일에 상식과 원칙과 상식의 멤버들이 탈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민주당 의원 패널들이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탈당할 일은 없다고 이제 부정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임종석 실장 관련해서 제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4.10 총선의 목적은 물론 다수당, 일당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고하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인의 직할 지배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직할 지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향후 당대표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들을 미리 싹을 자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 될 만한 분들 보면은 이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했고 김경수 씨 아직까지 복권이 안 됐고 남은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인데 이미 그 자리에는 전략 선거구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원천 배제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저렇게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냐? 결국은 대표적인 게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노영민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보다 더 크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국민의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도록 키운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 자꾸 뭐 그 지금 동작에 지금 나경원 대표하고 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저런 어떤 윤석열 정권의 원인 제공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친문의 핵심이자 잠재적인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석준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준연동제 유지를 결정한 것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명백 교수가 저런 발언을 한 것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어떤 선거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친문의 여러 좀 의원들을 좀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좀 우회적으로 좀 통합, 상생 뭐 그런 어떤 표현을 한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선거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병립형이나 이런 어떤 그 연동형 비례제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하고 주판알을 굴리다가 결정적으로 참 이름도 참 희한한데 이런 어떤 현행 체제 준연동제 하에서 또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이 아닌 준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정말 오랜 장고 끝에 악수를 뜬다고 이렇게 총선이 불과 2달 남짓한 남은 시점에 네. 이런 선거제를 이런 준연동제로 하면서 지금 유성정당이 난립돼서 정말 이 투표용지가 몇십 센치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든 게 정말 역사 앞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물론 뭐 몇 번 사과를 했지만 과연 이제 본인이 했던 말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한 이런 어떤 상황이 돼서 정말 그 당대표로서 민주당 전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앞에 저는 큰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정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지금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도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진짜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사실 현역 의원들한테는 가장 정말 그 긴장되는 순간인 것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위 10%는 아예 컷오프가 되는 감점이 아니라 컷오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누구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참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평가라는 게 기업 평가와는 달리 이 정량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량화할 수 없는 부분, 정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평가자의 주관이 좀 개입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많은 비명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비명계의 또 다선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된 이후에 그분들이 뭐 삼지대로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만약에 이낙연 어떤 대표 신당이라든지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런 분들의 좀 뭐 작지만 텐트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네. 탈당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작은아마 텐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탈당의 가능성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 준연동형 유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홍석준 의원님 말씀 네. 듣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꾸 국민의힘 핑계를 대는데 뭐 김건모 씨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핑계가 정말 글자 그대로 핑계죠. 저희 당에서는 지난 21대 때 선거제가 준연동형으로 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한 이런 어떤 사태는 정말 막아야 된다. 물론 선거제가 100%뭐 이렇게 만족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준연동제의 목적은 결국은 양당 간의 어떤 대립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다당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다당제가 아니라 위성정당이 난립돼서 국민의 어떤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지난 21대 때 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찍부터 이번에는 위성정당을 막아야 된다. 국민의 어떤 뜻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병립형을 처음부터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오락가락 했었죠. 계속해서 좀 주판을 굴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권역별 이런 어떤 그 병립형까지도 심각하게 네.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희 당의 어떤 위성정당 이런 어떤 핑계를 대는지 정말 그거는 너무 좀 후한무치한 그런 어떤 표현인 것이고 자 지금 현재 그 준 또 민주당은 위성정당이라 해서 가칭 뭐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데 이거는 위성정당도 아니고 위장정당입니다. 위장정당. 아니 어떻게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떴다방처럼 이런 어떤 총선에만 다 이제 헤쳐 모여 해서 그게 뭐 조국 신당도 들어오고 또 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옥중 창당하는 뭐 등도 들어올 것이고 뭐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각가지 짬뽕으로 이제 떴다방식으로 다 모아서 지금 통합형 비례 정당으로 하는데 이거는 정당도 아니고 위장 정당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대선 때도 그 공약을 하고 했던 위성정당 방지 이런 걸 다 팽개치고 다른 어떤 그 좌파
정당 좌파 세력의 있던 동의를 받아서 이 총선을 디딤돌로 해서 이제 대선에 가서 유리한 어떤 이런 구도를 마련하겠다는 본인의 대권 플랜으로 이렇게 총선의 어떤 비례제를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그 비례 표하는 이런 게 지난번에 48.1cm였습니다. 이제 뭐 70cm, 80cm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역사가 분명히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이 비례 정당 뭐 순조롭게 좀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순조롭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준연동형이라는 건 일단 계략적으로만 됐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지금부터 논의해야 될 세부적인 과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중에 지금 캡을 지금 현재 17석을 주고 나머지 30석을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인데 지금 현재 배분한 방식대로 갈 건지 가지 않을 것인지 대부터 이제 나누기 이제 좀 이렇게 그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번엔 또 21대와는 달리 또 제3지대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지대에 있는 또 정당들의 또 의견도 좀 받아야 되는 것이기 그렇기 때문에 그 21대보다 지금 22대에 이런 어떤 준연동제 논의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총선에서 정말 게임에 이 선거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당들이 사실은 최대한의 어떤 의사에 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 선거제도 마치 다른 어떤 법안처럼 그냥 일당이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히 또 당원투표로 가려고 하다가 또 그 당 대표에게 이제 권한을 일임해서 이게 일당 대표가 그냥 결정을 해버린 식으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과연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게임의 룰을 만드는 방식이 맞느냐? 저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으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